갈라파고스 제도의 경우와 그보다는 덜하지만 비슷한 몇몇 사례들에서 놀라운 사실은 각각의 섬에서 상성된 새로운 종들이 다른 섬들로 급속히 퍼져나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섬이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그 종들이 다른 섬들로 급속하게 퍼져나가지 않더라. 가까운 근연 관계에 있는 종들이 새로운 상호 교류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자, 근연종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자유로운 상호 교류가 가능한 상황, 그건 뭐예요? 여기서 뭐예요? 거리가 가까울 때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것이다. 근연종이고, 근연종이면 뭐예요? 비슷한 환경에서 산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리가 가깝다. 그러면 침범을 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만약 양쪽이 자연 상태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동등하게 잘 적응했다면 아마도 그들은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고 거의 언제까지나 분리된 채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섬들이 가까워도 어쨌거나 다른 환경이고 그 근연종이고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침범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심지어 새들은 섬에서 섬으로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라파고스 제도의 수많은 새들은 서로 다른 종이다. 새들은 또 더군다나 막 날아다니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도 갈라파고스 제도의 각 섬에 사는 종들은 새의 종들은 다른 종들이라는 거죠. 제도에는 각자 자기들 섬에만 살고 있는 서로 근연종인 직박이 앵무새 세 종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 각각의 섬에만 사는 근연종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직박이 앵무새 사진이에요. 마데이라와 포르토 산토에 인접한 작은 섬에는 서로 뚜렷이 구별되지만 전형적인 육섭해류가 많이 존재한다. 비록 많은 양의 암석이 매년 포르토산토에서 마데이라로 이송됨에도 아직 포르토산토종은 마데이라의 자리를 잡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데이라하고 포르토산토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그 근처 섬들에서 사는 서로 뚜렷이 구별되는 육섭해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섞이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어쨌거나 뭐 가까워도 환경이 어느 정도 다르기 때문에 분리된 채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데이라가 어디였죠? 그 아프리카 옆쪽에 서쪽에 있는 이 대양도인데 이게 마데이라 그리고 포르토산토 여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 육석 해류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지리적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다음에는 이제 유기체들의 상호 유연 관계의 형태학, 발생학, 흔적 기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체들의 상호 유연 관계, 형태학, 발생학, 흔적 기관. 박물학자들은 각각의 강에서 종속과들을 이른바 자연적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배열하려고 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것을 단순히 닮은 생물들은 같이 배열하고 닮지 않은 것들은 갈라놓는 틀로만 보거나 일반 명제들을 가능한 한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한 인위적인 수단으로만 봅니다. 모든 포유류의 공통형질, 모든 육식동물의 공통형질, 계속의 공통형질을 각각 한 문장으로 규정한 후에 문장 하나하나를 덧붙임으로써 개의 종류의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식이다.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한다는 거죠. 칼폰 린네의 유명한 말인 형질이 속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 형질을 부여한다라는 말은 단순한 유사성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우리의 분류체계에 포괄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형질로서 속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속 자체가 형질을 부여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형질만으로는 뭔가 좀 분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계통적인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계통의 근연성, 그래서 이제 개체들을 유사하게 만드는 유일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다양한 변화로 인해 숨겨져 있는 어떤 끈인데 나는 그것이 우리의 분류체계를 통해서는 부분적으로 잘 드러난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계통을 봐야 된다는 거죠. 형질 자체만 보면은 답이 안 나온다. 어떤 누구도 생쥐와 뾰족뒤쥐에 그리고 이제 듀공과 고래와 물고기 이 외형적인 유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유사성은 단순히 적응적이거나 유사한 특질들이라는 위치만 가질 뿐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질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 뾰족뒤쥐하고 듀공이 뭔지 사진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유기체의 어떤 부분이 특정한 습성과 관련이 더 적을수록 분류를 위해서는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습성이 같으면 어떤 습성적인 것으로 인해서 진화된 것은 종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어는 생식기관이 한 동물의 습성 및 먹이와 가장 관련이 먼 기관이고 그것이 진정한 연관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생식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동물의 뭐 습성하고 가장 관련이 먼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떤 분류의 기준을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누구도 흔적기관이나 퇴화된 기관들이 생리학적으로나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만 이런 상태의 기관들이 분류학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경우가 많이 있다. 흔적기관이나 퇴화된 기관들은 생존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죠. 생존을 위해서 중요했으면 그게 퇴화가 됐을 리가 없죠. 근데 그런 기관이 남아있는 것은 분류학적으로 이것을 분류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죠. 어린 반추동물의 위턱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이빨과 다리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뼈 이것이 반추동물과 후피동물 사이에 밀접한 유연 관계를 보여주는데 높은 유용성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논박할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반추동물이 뭐예요? 이제 섬유질을 먹을 때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다시 개원해서 다시 씹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 같은 동물이 뭐 반추동물이겠고 위턱에 흔적으로 이빨이 남아 있다 이거죠. 실제로 쓰이진 않지만. 그리고 이제 다리에 뼈가 흔적으로 남아 있는 후피동물, 반추동물과 후피동물. 후피동물이라는 것은 두꺼운 피부를 가진 동물이다. 그래서 뭐 돼지나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퇴화된 기관이지만 이것을 보고 이 종을 분류하는데 도움이 된다. 생리학적 중요성은 매우 경미하다고 여겨지지만 전체 집단을 정의하는 데서는 일반적으로 매우 유용성이 높다고 받아들여지는 부분들로부터 유래한 형질에 대해 많은 예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그런데 이제 분류를 할 때는 중요해. 이런 형질들이 많다는 거죠. 콧구멍에서 입까지 열린 통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어류와 파충류를 절대적으로 구별하는 특징이다. 이걸 갖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목 동물에서 턱에 1 0 0 0 곡, 곤충류의 날개가 접히는 방식, 그리고 이제 다리에 뼈가 흔적으로 남아있는 방식, 이것이 반추동물과 후피동물 사이에 밀접한 유연 관계를 보여주는데 높은 유용성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논박할 사람은 없을 거다.
몇몇 조류에서 색깔, 풀 종류에서 꽃 부위에 있는 부드러운 털, 척추동물문에서 털이나 깃털처럼 피부를 덮고 있는 것의 성질, 뭐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것들이 이제 생리학적 중요성은 별로 높지 않지만 뭐 분류를 하는 데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거다 이거죠. 유대목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주머니를 갖고 있는 동물, 예를 들어서 뭐 코알라나 캥거루 같은 거죠. 하나의 동일한 강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생활 습성과는 별도로 유기체 전체의 구조 측면에서 서로 유사하다. 동일한 강이라면 그 생활 습성 이런 거는 뭐 다양할 수가 있는데 구조적인 측면이 되게 유사한다 이런 얘기죠. 움켜쥘 수 있게 만들어진 인간의 손, 땅을 팔 수 있게 만들어진 두더지의 앞다리, 말의 다리, 안락돌고래의 지느러미, 박쥐의 날개, 이것이 동일한 패턴으로 구축되었다. 그리고 서로 상응하는 위치에 동일한 골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뭐예요? 발생학적으로 같은 기관이 이렇게 저렇게 변형이 된 거다라는 거죠. 안락돌고래, 이 사진이에요. 상동기관은 형태와 크기에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언제나 동일한 순서로 연결되어 있다. 상동기관은 뭐예요? 발생학적으로 볼 때 같은 부분이 진화해서 변화된 그런 이제 기관이죠.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달라질 수가 있어. 뭐 새에서는 날개, 뭐 동물에서는 팔이나 다리, 뭐 그렇지만 이것은 언제나 동일한 순서로 연결돼 있다. 왜? 발생학적으로 같은 곳에서 진화해서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상완과 전완 또는 허벅지와 종아리의 뼈들의 위치가 서로 뒤바뀐 경우는 절대로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발생학적으로 같은 데서 생긴 거는 그 구조가 똑같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 구조가 똑같이 유지되면서 변화를 하는 거다. 박각시나방의 엄청나게 긴 나선형 주둥이, 벌이나 벌레의 기묘하게 접힌 주둥이, 그리고 딱정벌레의 거대한 턱, 이것은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서로 다른 목적에 이용되는 이 모든 기관들은 윗입술, 아래턱뼈, 그리고 두 쌍의 윗턱뼈의 무한정한 변화에 의해서 형성된 거다. 그러니까 이런 벌레들의 이런 구조들이 다 다르게 생겼지만 구조를 보면 다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발생학적으로 같은 부분이 변화된 것들이다. 박각시나방의 이제 사진. 다리에 있는 뼈들은 얼마든지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고 점차 두꺼운 막으로 감싸여서 지느러미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또는 물갈퀴발의 뼈가 모두 혹은 일부가 어느 정도 길어지고 그들을 연결하는 막이 늘어나서 날개의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동기관은 얼마든지 형태가 다르게 변화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엄청난 영역의 변화에서도 뼈의 틀을 바꾸거나 몇몇 부분들의 상호관계를 바꾸려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순서가 달라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거다. 대다수 생리학자들은 머리뼈의 뼈들이 일부 척추골의 기본적인 부분들과 상동이라고, 그것은 수와 상대적인 결합면에서 상한다 이렇게 믿는다 이거죠. 머리뼈의 뼈들이 일부 척추골의 기본 부분과 상동이다. 척추동물과 최절동물의 강에 속한 모든 구성원의 앞다리와 뒷다리는 상동이다. 그래서 척추동물하고 시들동물의 앞다리와 뒷다리는 상동기관이다.